기관에 뭐 고시원에서 불이 나서 사람이 돌아가시기도 예. 하고 그렇죠. 공공임대주택 반대로 그 님비로 막 다 내몰리고 저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막판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 제도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많은 돈을 넣었어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예산안입니다. 네, 시한을 넘긴 예산안, 이제 민생 법안까지 모두가 다 멈춰져 있는 상태인데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바로 어제 12월 2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산안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언론을 보니까 국민의힘은 R&D 예산 조금 늘려주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반대로 민주당은 원자력 발전과 검찰 특활비는 좀 깎아야 된다라는 것, 청년의 삶을 위한 청년 패스 예산을 늘리자라는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가 대치 상황인데요. 먼저 좀 청년 활동가로서 먼저 정치 입문 전까지는 활동하셨던 분이라 청년 패스 이거 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통비 관련한 것을 어떤 일정 금액을 내고 나면 나머지 무제한으로 쓰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생활 비용을 낮추는 것을 넘어서 사실 최근에 기후동행 카드라고 서울시에서 발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거랑도 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비를 확 낮춤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낮추자.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것이어서 저는 충분히 국가 아젠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이제 이걸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갈 거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내일 체험 공제가 되게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일 체험 공제가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하면 사실 한 1,800만 원 정도의 목돈이 생기는 거예요. 약간 세부적으로는. 근데 이게 사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는 지금 폐기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년에 원래는 이게 이제 업종이 부동산업 제외하고는 다 가입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은 가입이 안 됐지만 부동산업이라서 중소기업이지만 근데 이제 나머지는 그게 무슨 부동산업이야. 근데 다 돼서 사실 중소기업에 들어갈 때 그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그리고 그게 이제 삶의 격차로 갈까봐 좀 걱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성과급이라고 하는 건 대기업에서 하는 말이지 중소기업에서는 보통 그런 말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공적으로 만들어냈던 건데 그것을 건설업으로 좁히고 뭐 50인 이하의 건설업에만 적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청자가 줄고 그러니까 예산이 불용되죠. 그렇게 되고 이번에는 더 줄여서 사실상 내년에는 새로 신규로 내일 채용 공제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제 주변에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혜택인데 진짜 많이 해요. 특히 지방에서는 지금 다 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극화가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많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것을 특히나 지방에서 조금이라도 완화시켰던 정책인데 정부가 이걸 완전히 손 놓은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좋은 정책들 좀 홍보하고 이런 걸 좀 치적으로 삼지 왜 자꾸 그 검찰개혁 내 삶에 아무 쓸모 없고 이재명 수사하는 사람들 줄 잡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현장에서 나눠보면 사실 뭐 연동형 비례가 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죠. 그리고 검찰 개혁이 지금 뭐 내 삶을 바꿔주냐 이런 말 아니에요. 근데 다 대신에 예를 들어서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 청년들 다 알아듣거든요. 이거 예산 뭐 문제 얘기하면 다들 번쩍 놀래요. 그러니까 당장 삶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민주당이 많이 해줘야 민주당 정치에 관심을 갖는데 정작 민주당이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몰라 민주당이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이재명 담당 검사 탄핵 이거. 그러니까 그게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담당 검사를 탄핵하다니 미친 정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 채용 공제나 이것도 그 지금 민주당의 대학생위원회 등과 그리고 당 대표도 관련한 언급을 할 만큼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큰 이슈에 비해서는 이게 아무래도 주목을 못 받다 보니까.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민주당이 하는 말들 중에 왜 유독 중요한 건 주목받지 못하고 다른 게 주목받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정책과 정치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라고 하는 건
이 어떤 상대가 있는 구도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 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정치부에서 쓸 수 있는 기사와 아닌 기사 맞습니다.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정치부 기자 처음 됐을 때 와 좋은 정책 기사 써야지 하고 갔는데 정치부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정치부는 정치부는 스포츠부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경기 중계를 해야 돼요. 지금 나 중계 중인데 그렇죠. 이 공의 재질은 어떤지, 이 공을 만든 회사는 어떤지 이런 거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다른 부처에서 하는데, 근데 저는 아쉬운 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만약에 이제 그 방탄 논란에 빠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로 그 나를 세울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워낙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제 비토 여론이라든지 부족한 게 너무 요새 여론에서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뭐 근데 그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게 나무라면 그게 좋은 얘기예요. 또 듣진 그렇죠. 않거든요. 맞아요. 아 물론 이제 대통령과 당 대표가 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 보고 있단 말이야. 약간 또 꺼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럼 디올 묻은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되나? 법카 묻은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예산 관련해서 근데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 지금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겼는데 별로 기사화되지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원래 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소위 이제 되게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건 정부죠. 네. 정부 여당이에요. 근데 제가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서 계속 예산 논의도 하고 하면서 좀 느낀 건데 이런 겁니다. 지금 대통령 계속 외국 갔다 오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올림픽 잘 안 되면서 지금 좀 엑스포 잘 안 되면서 좀 약간 타격을 입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정치 권력이 기재부가 그간 논의했던 것을 뜯어내거나 싸워내면서 조정하는 게 원래 정치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여당으로 치면 대통령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재부 장관 불러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냐. 야, 다시 해. 다시 해. 이걸 하는 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말고 누가 기재부 장관한테 그걸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당의 대표가 그걸 해야죠. 근데 지금 그게 거의 마비돼 있는 거예요. 마비됐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주고받고 잡음이 벌어져야 되는데 잡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시인 내에 통과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 조인트 까고 바꾸자고 하고 야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런 게 작동이 안 되니까 그와 관련된 자본도 전혀 논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그냥 기재부의 어떤 사람들이 한 600조를 그냥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꿀꺽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바로 관료제가 지배한 세상이라고 하는 건데 선출된 대통령의 권력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외교 참사가 있으면 국내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지지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기재부 막 그냥 조인트 까서라도 국민들이 환호할 수 있는 중요한 민생 예산들을 세워주고 추진해. 그러면 기재부 좀 압박도 하고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아까 누가 우스갯소리로 엑스포 때문에 끝나고 술 많이 드셔서 만취한 상태로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는데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 압수수색하면 되죠. 잘하시는 게 잘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 너무 그렇게 비방하지 마세요. 우리 대통령 잘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요. 압수수색 엄청 잘하는데. 깜짝 놀라겠네요. 기재부 압수수색. 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와중에 또 민주당의 중요한 민생 이슈가 드러나지 않는 와중에 그래도 꿋꿋이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 역할을 해온 분이 바로 우리 권지웅 주거부 장관입니다.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근데 몰라. 그래 오늘 우리라도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전세 사기 고충 접수 센터장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좀 기억 남는 활동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좀 전해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그 이제 제가 강서구에서 만난 피해자예요. 근데 그 피해자가 자기 생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걸 인지한 전과 인지한 후에. 근데 인지한 후에 어떻게 바뀌셨다고 이야기해 주셨냐면 자기는 1분 1초도 쉬는 시간이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나면 내가 뭐라도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계속 그걸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길게 나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야, 뭐 몇천만 원 손해 보면 참 힘들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나러 가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내가 지금 친구 만나서 되나?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뭐라도 더 알아봐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배민 알바를 뛰어서 얼마라도 보충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2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아 근데 저는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아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렇네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드는 게 그 전세 보증 관련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같이 이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되는 집은 왜 안 되나? 그리고 만약에 안 되는 집이면 안 될 만큼 정부가 봐도 위험한 집이면 시장에 못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말씀하신 대로 보증보험에 의탁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럼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최소한 계약 이전에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최소한 그렇잖아요. 그냥 집주인이 아 이거 보증보험 가입되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증기간이 2주택은 가입 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써주고 그걸 가지고 계약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체제가 전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자동차인데 자동차 무조건 보험 가입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근데 차만큼 집이 중요한데 집주인도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야 집을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할 수 있고 안 하면 보험이 없으면 이 집은 못 돌아다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험 없는 차가 못 다니듯이. 그렇죠. 아예 시장에 특히 공인중개사가 그걸 거래한다? 이런 당연히 어떤 뭔가 제재가 필요할 만큼 그렇죠. 사실 그런 논의도 그리고 있죠. 공인이잖아요. 공인한 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는데 피해를 입었으면 공인을 해준 그 정부 기관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뭔가 네가 공인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좀 우리를 도와줘야지. 그리고 한 사례 더 이야기 드리면 네네. 지금 최근에 책까지 쓰신 분인데 이 친구는 원래 파일럿을 꿈꿨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다음 달에 원양어선을 타요. 그러니까 그렇게 1년 하고 오면 꽤 많은 부분을 이제 채울 수 있겠죠. 근데 삶의 궤도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완전히 다 바뀐 거죠. 근데 이게 규모가 그냥 한두 명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피해자 신청하신 분만 10,000명이 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법상 피해자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꽤 많다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한 1,6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40~50% 정도는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이 안 돼서 신청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청하신 분이 만이면 한 거의 15,000에서 20,000명 정도가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6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4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분은 그 투잡, 쓰리잡을 뛰다가 30대인데 갑자기 뇌졸중이 와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한 분은 되게 고령이신데 이와 관련 무관하지 않은 이유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삶의 붕괴가 지금 사실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많이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처음으로 국토위 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걸 개정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유권자 취급도 못 받는구나.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뭐 용인 이쪽에 신도시 개발한다 그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그 1기 신도시 개발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든지 잘 보여서 표를 받으려고 열심히 움직이는데 집이 없는 사람한테는 뭐가 없어요, 공약이. 아니 유권자 취급도 안 해주나? 이런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제가 곧 책을 내려고 하는데 거기 부재가 빌려 쓰는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전세 사기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임대차 시장의 불공정을 정치나 정부가 몰랐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게 소유권자를 위한 어떤 정치에 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이 불공정 문제를 제시하면 누가 봐도 그건 좀 말이 안 되네 라고 하지만 여기 에너지를 쏟으려고 봤더니 소유권자를 위한 어떤 정치가 이걸 쭉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이걸 사실상
하지 못하게 했던 그렇죠. 그간의 시간이지 맞아요. 않나. 네, 네. 그러니까 말하신 대로 소유권을 가져야 마치 완성된 시민이 되는. 그렇죠.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는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이 더 많죠. 예, 맞아요. 굳이 비중으로 따지면 몇 퍼센트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소유권자가 55%에 가깝고. 예, 예. 근데 사실은 뭐 45%가 한 적은 4, 50년 동안 계속 빌려 살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제 그리고 55% 중에 예. 제 요새 주변에 보면 못해도 10%는 영끌에서 지금 대출받아 사는 거라서 불안불안하게. 55% 중에 예. 최소 10%는 그 집에 못 들어가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근데 이제 권지웅 센터장의 경우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대학 시절부터 네네. 주거 문제를 놓고서만 끊임없이 이제 사회적인 그렇죠. 활동과 또 투쟁을 이어온 사람이에요. 네, 유명하신 15년이 넘었던 거죠. 민달팽이 윤년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주거 환경 얼마나 바뀌었고 지금 넘어서지 못하는 이 주거 정책의 한계 어떤 대안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좀 나아져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2010년도에 이걸 다루기 시작했는데 네. 그 이후로 지금 보면 공공임대주택 재고량도 훨씬 더 늘었고 그리고 지금은 저희 나이대의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익숙하잖아요. 막 네. LH 맨날 들어가는 사람들. 맞아요. 행복주택 이렇게 해서. 근데 15년 전만 해도 이런 거 자체가 다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젊은 맞아요.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일이었는데 지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 어떤 복지 자원, 특히 주거와 관련해서 예. 접근하고 있는 것, 나아진 게 맞고요. 저는 약간 신촌 지나갈 때 느끼는데 그래요? 어렸을 때는 제가 신촌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다들 엄청 안 좋은 빌라나 고시원 이런 데 살았거든요. 근데 요새 신촌 주변에 네. 되게 예쁘고 멋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되게 그래요? 많아요. 오. 그래서 약간 대학생들 죄송해요. 약간 화가 나. 아니 나도 저런 데 살고 싶은데 나는 되게 안 좋은 빌라에 엄청 비싼 돈 내고 다니고. 뭘 화낼 거 뭐 있어. 다들 부럽다. 부러운 거지 그냥. 아니, 나도 부럽네. 네, 그런 상태인데. 근데 이제 저는 전세 사기 이번 사안을 보면서 예. 제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거 이슈를 처음 봐요. 네. 그러니까 그간에 뭐 고시원에서 불이 나서 사람이 돌아가시기도 예, 하고 그렇죠. 공공임대주택 반대로 그 님비로 막 다 내몰리고 이럴 때도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 어떤 주거의 단일 이슈에 관심을 가졌던 적은 없었어요. 네. 저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임대차 불공정 문제가 조금씩은 개선돼 왔거든요. 근데 그게 막판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 제도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많은 돈을 넣었어요. 이것이 터지면서 엄청난 상처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되려 계기가 되어서 이걸 계기 삼아서 한 2, 3년 안에 임대차 불공정 문제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말해요. 좋은 이야기 하시네요. 이렇게 보통 말했다면 지금은 네. 어떻게 말하냐면 내 친구도 그래요. 이렇게 맞아요. 이게 완전 질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회가 다루기 시작하면 분명 진척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예. 조금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할 수 네.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뭐 더 구체적인 앞으로의 실천 대안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권지웅 장관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도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주거 문제랑 저출생은 되게 밀접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주거부 장관으로서 저출생 대안으로는 좀 고민하는 게 어떤 거예요? 저는 좀 간단하게는 혼외 출산과 관련된 어떤 차별을 없애는 거는 좀 혼외 출산 서브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주력인 어떤 문제 해결책은 아니에요. 네. 근데 최소한 이제 그것을 그 혼외 출산이 갖는 차별을 좀 없애줌으로써 훨씬 더 출산율이 좀 더 나아질 것 같다는 기대는 있고요. 본질로 들어오면 이게 이제 저는 주거 입장에서는 수도권 과밀 문제를 좀 완화하고 그러니까 수도권 인프라 집중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그러니까 출산율 문제 해결에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그렇게 넓진 않아도 예. 지역별로 보면 좀 출산율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랑 아니면 주거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른데 네. 동탄 장난 아니잖아요. 출산율 높아요? 동탄 1위. 아 진짜? 세종 출산율 높고 어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거비는 적절한데 네. 소득이 높은 이런 곳은 좀 출산율이 높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득 부분은 다른 산업 부분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지만 최소한 주거 관련해서 주거 인프라가 괜찮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교육과 연결되는 것을
그러니까 사실 저는 민주당의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이 지금도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런 것들은 출산율과 매우 그러니까 밀접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예요. 5개의 수도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네. 거기 사이에서 경쟁은 있겠지만 최소한 거기에 포섭되는 사람들이 꽤 있고 네. 그리고 수도권이 하나가 아니라 5개로 늘어난다고 하면 예. 과밀의 정도, 경쟁의 정도도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여유 있는 삶이 벌어질 거고 네네. 그러면 저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출산율 증가랑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외신에서 쓴 칼럼을 제가 오늘 보고 왔는데 네. 지금 정도의 인구 절벽은 그러니까 유럽에서 흑사병 있었던 것보다 더 심한 정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출산율이 낮다 정도가 아니라 예. 어떤 문명 자체가 완전히 끊어지는 듯한 그러니까 예. 한국만 보면 예. 그런 상태로 봐야 되는 것 같아서 예. 뭔가 더 깊이 논쟁하고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저도 헤럴드 경제에서 그 외국 인구학자가 쓴 걸 봤는데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사망자가 출생자를 앞지른 게 2022년인가가 처음인데 예. 그게 6.25 끝나고 처음이래요. 오. 그러니까 지금 6.25 전쟁만큼 사람들이 애를 키우기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이게 처음 일어난 상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인구학자가 영국이랑 한국이랑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게 두 나라 다 이제 비슷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고령화에 예. 영국을 갔는데 공항에 내려서 호텔까지 영국인이 한 명도 없어서 놀랐고 모든 서빙을 다 외국인이. 영국 약간 일자리가 무너졌잖아요. 예. 한국에 와서 놀란 거는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이 정도 규모의 나라에서 모두 자국민으로 하는데도 처음 봤대요. 네. 외국인 노동자 어떻게 이렇게 없앨 수 있나 그렇네요.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서 약간 이민 정책부터 시작해서 좀 손봐야 될 게 많은 거 아닌가 좋네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명이 끊어지는 듯한 위기를 느낀다라는 아까 전에 이제 권지웅 장관의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개인적인 질문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총선 출마하십니까? 무조건 출마합니다. 무조건 출마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혹시 계획 플랜 좀 짜여진 게 있어요? 오늘 좀 공개 가능합니까? 아직 자세히는 예. 계속 소위 이제 계속 두드려보고 이러고 있는데 네. 저는 어쨌건 이번에 전세 사기 문제 터지고 예. 민주당이 대응하는 걸 보면서 네. 무조건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이 문제의 어떤 슬픔을 변화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서 네.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건 맞으시죠? 그렇죠. 잠깐 눈빛 흔들렸는데? 아니 출마도 중요한데 없습니다. 뭐 어디로 나오는지 알아야죠. 뭐 그래, 그것도 좀 궁금하다. 모르잖아요. 주거가 제1당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주거 제1당? 주거 제1당 만들 수 있는 기본 거고. 주거당? 기본 뭐 주거당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고.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런 당이 위성 정당은 아니었으면 참 좋겠다. 아니, 저도 바래요. 그러니까요. 뭐 설마. 근데 이제 어쨌든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었던 권지웅 장관님은 총선에 출마하십니다. 앞으로 오호. 어떤 길을 가시는지 여러분 한번 좀 박수 치면서 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드디어 우리의 가장 핫한 코너죠. 밸런스 게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준비됐습니까? 네네. 안기 부장이 준비합니다. 네. 이제 이분이 안전한 분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임입니다. 가령 이제 정의당에서 영입하고 싶은 인재 1순위로 우리 문체부 장관 유인촌 아저씨가 꼽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가장 인재로 송영길 장관님을 또 꼽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데 네. 자 일단 첫 번째는 쌍특검 국정조사 중에 하나만 통과시킨다면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주가 조작, 그리고 최상병 순직 사건 단 하나. 이거는 뭐 진지한 질문이네요. 저는 최상병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쟁 관련한 것들이 사실은 정쟁이 아니라 중요하죠. 밝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근데 이제 국민이 죽었는데 그 수사와 관련된 또 의혹이 있는 것 자체가 국민의 안전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것부터 일단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정도. 오호. 다음 중 반드시 이제 이건 약간 어머나 이거 질문 어떻게? 이거는 약간 이거 정리해서 해야겠다. 만약에 이제 반드시 내가 출마해야 돼요. 근데 신당이야. 조국 신당 vs 송영길 신당.
마지막 하나 왜 뺐어? 떡볶이 신당. 떡볶이 신당은 너무 떡볶이 신당 약간 출마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 치열해. 저는 불출마하겠습니다. 안 돼. 불출마 없어. 없어요. 어디는 없어. 이건 밸런스 세 개야 무조건. 그럼 밸런스 게임. 그럼 신당동으로 출마하셔도 돼요. 떡볶이 신당으로. 당을 만드는 게 차라리 낫겠는데. 그럼 요 세 개 중에는 없어요? 그러면 권지웅 장관님은 조국 장관님과 송영길 대표님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함께 안 가고 싶다. 너무 싫다. 이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이 정치를 안 하겠다. 그런 건 아닌데. 워낙 정체성이 다르니까. 조국 소영길. 재밌다 이거. 그럼 조국 신당, 소영길 신당, 국민의힘. 어디로 갈까요?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 에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출마 안 하겠다. 안 돼. 얘기해봐 그래도. 진짜 이 두 개 중에서. 세 개 중에서. 그래도 좀 쉽게 나왔잖아요. 송영길 신당이 그래서 재밌다 이거. 그렇습니다. 우리 권지훈 최고께서는 그러니까 권지훈 의원께서는 전당대회에서 돈을 뿌리는 거를 참 좋아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진짜 내가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지? 그렇죠. 진짜 내가 이 고생 끝에 장혜영 의원도 내각에 유인촌을 데려오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랬어. 맞아. 기백 유인촌 뭐 신원식 뭐 셋 중에서 검토해 보니까 유인촌이 제일 낫다. 근데 그리고 그때 그분 그 국민동행 민심동행 뭐야? 신인규 대표님도 이제 뭐 조국 추미애 송영길 누굴 영입하겠는데 송영길 대표 꼽았어요. 맞아요. 송영길 대표님이 인기가 엄청 많아요. 괜찮네. 청년들에게 인정받는 전 당대표. 아무튼 전당대회에서 돈을 뿌리는 거를 참 선호하신다는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런 거는 박제해놔야 돼 나중에 높은 사람 됐을 때 써먹어야지. 다음 중에 진짜 제가 이제 만약 본인이 이제 수사 책임자예요. 반드시 때려잡아야 되는 거는 배우자 명품 수수 vs 배우자 법카 유용. 이건 명품 수수죠. 명품 수수. 그래요? 법카는 유용해도 된다. 법카는 유용해도 된다. 예. AP 밤님 크크크크. 배우자가 법카 유용하는 건 봐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 안 될까요? 왜 법카 유용은 봐줄 수 그런 게 있나요? 아니라 뭘 봐주겠다가 아니라 뭐가 더 좀 중하냐라고 했을 때 개인의 어떤 생계에 조금 보탬이 되는 이런 거나 청탁의 여지가 있는 거라. 청탁. 이거 약간 철학적인 거네요. 청탁이 더 문제다. 개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법카를 쓸 수 그렇습니다. 있겠다. 김혜경 여사님의 생계를 위해 김혜경 여사님의 생계가 아주 나 어지러워 지금. 그렇습니다. 선택하시죠. 배우자 명분 수수 배우자 법카. 저는 넘어가면 안 될까요? 하셔야죠. 그래도 한번 꼭 처벌해야 된 중범죄? 네. 저는 배우자 법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그만해. 나 진짜 해야 돼. 하지 마. 죄송합니다. 마지막. 다음 중에 바람직한 정치를 하나 고른데요. 맨날 탄핵하는 정치, 맨날 법안을 거부하는 정치. 내가 더 선호하는 정치는 총리도 탄핵하고 장관도 탄핵하고 위원장도 탄핵하고 검사도 탄핵하는 정치가 있고, 하나는 이 법도 거부하고 저 법도 거부하고 새 법도 거부하고 개정안도 거부하는 법안 거부 정치가 있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정치. 뭘 사랑합니까? 뭐 사랑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저 두 개 중에는 그래도 탄핵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탄핵 정치가 더 낫다. 역시. 알겠습니다. 지금 AP 밤님 이건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 말씀해주셨다. 탄핵이 더 좋으시구나. 그렇습니다. 아니 이상민이라 지금 이 정도는 탄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지금 여기 지금 AP 밤님 질문 하나 주셨어요. 뭐예요? 민주당 경선제도 관련해서 원칙적인 시스템 경선 vs 그 특정 계층이 유리한 경선 이걸로 싸우던데 한번 말씀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약간 대의원제도 이런 거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밸런스 게임은 아니고 약간 질문이신 것 같아요. 한번 답변을 마무리하시죠. 아니 일단은 지금 대의원제 변경을 앞두고 있으나 이게 지금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의 시스템 공천을 할 거냐 아니면 좀 달리 할 거냐인데 저는 어느 특정 지역이라도 사실 좀 다른 변주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게 아주 합리적인 것처럼 포장되지만 사실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당원 명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강성당
그 당원들과 얼마나 접촉이 많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지. 현역 의원한테 굉장히 유리한 제도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난 2022년에 지방선거 할 때 몇 군데를 그 시민 배심원단으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배심원단의 결과와 그러니까 그냥 당원들의 투표 결과가 많이 차이 나요. 근데 배심원단의 결과가 어떤 게 다르냐면 여기는 결정하기 전에 2시간 동안 오프라인 공간에 갇혀서 후보들이 말하는 걸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배심원단에 온 사람이 특별히 다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걸 2시간 동안 본 다음에 투표한 사람과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름 듣고 두 가지 이력 듣고 결정하는 거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저는 후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이력 2개만 가지고 설명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달리할 필요는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지한 질문으로 AP방님의 진지한 질문으로 마무리하면서 일단 그러면 우리 권지웅 장관님은 일단 송영길 신당에서 출마하신다고 하고요. 송영길 신당이 이번에 말씀 들었어요? 이준석한테 연대를 제안했어요. 정말요? 네. 왜냐면 반윤석열 당을 이준석이랑 만들겠대요. 그래서 정말 송영길 대표님 진짜 아무 말 하는구나. 아니 이준석 대표가 미쳤다고 송영길 대표랑 하겠어요? 둘이 좀 친한 걸로 아는데. 친해도 사람이 상식이 있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무튼 12월 들어 첫 번째 우리 또 게스트로 권지웅 주거부 장관 모셨는데 오늘 많이 웃기도 하고 진지한 내용도 많았어요. 소감이 좀 어땠습니까? 오늘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또 두 분이랑 더 이야기를 나누니까 저도 평소에 어디 가서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하고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당연하죠. 우리 주거부 장관님 많이 써먹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좀 고생하셨죠? 오늘 약간 굉장히 이제 주거 문제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정책 얘기해야 되는데 맨날 정무적 얘기만 나오잖아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나는 이제 약간 시청자분들한테 궁금한데 정무적 얘기가 재밌어. 정책은 중요한데 조금 재미가 없어. 그런데 우리 채널이 모객을 많이 하려면 뭐가 좀 런다운당 배치를 정책을 먼저 해야 되는지 정무를 먼저 해야 되는지 이거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댓글로. 좋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되게 많은 해답도 얻었고 숫자도 얻었고 또 좋은 동지를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권지웅 주거부 장관의 이 생각을 들으면서 무엇을 함께 해야 세상이 좋게 변할까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 한 해 특히 잼버리와 또 우리가 또 지금 방금 계속 얘기했던 엑스포 유치 실패 요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자존심이 큰 상처가 났죠. 경제와 외교 잘하라고 국회의원도 뽑고 또 대통령도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면 왜 그 자리에 계신 겁니까? 자, 총선이 코앞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결코 그 무서운 회초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거를 무서워하고 어떻게 정치해야 될지를 잘 고민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요. 총선 선거의 최고의 전문가 안일원 대표님과 함께 총선 전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셋째 주에 저희 다시 한번 만날 텐데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두 분도 건강하십시오. 네, 다음에 이제 두 분 유력한 정치인이 되면 제가 디올백 하나 가지고 카메라 들고 갈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DR로 좀 주세요. 디올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